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두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발행한 크립토 윈터에 관한 리포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최근 매체 보도를 보면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논의가 되면서 증권성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삼았는데요. 증권성을 얘기를 할 때 STO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STO라는 단어는 Security Token Offering에서 온 단어고요. 이 단어는 ICO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ICO가 Initial Coin Offering에서 온 단어이고 ICO라는 거는 발행 한 행위에 중점을 둔 단어인데, 그래서 STO도 증권성 토큰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고요. 증권성 토큰을 얘기하는 단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금 조달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STO라는 단어가 처음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2018년쯤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ICO 붐이 있었고, 그다음에 ICO 다음으로 핫한 트렌드가 뭐가 될 것인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는 STO다라는 단어가 나오던 거고요. 기존의 증권을 토큰화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하에 제안이 되었던 코인의 새로운 사용처였던 거죠. 현재 지금 매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증권성을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증권을 토큰화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거래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의 증권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단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지금 현재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논의는 2018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서요. 주로 그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해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필요하고요. 이 하위 테스트에 관해서는 저희가 커피 브레이크에서 SEC 대 XRP 소송권을 다루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네 가지 조건이라는 게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공동사업체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식별할 수 있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 수익률이 좌우된다는 것, 이런 네 가지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현존하는 가상자산 중에서 얼마만큼이 증권이고 얼마만큼이 증권이 아닌가,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SEC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외에는 대부분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SEC 이장인 게리 겐슬러가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반면에 SEC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헤스터 퍼스 같은 SEC 의원은 모든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할 단계에는 식별할 수 있는 중앙화된 창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은 충분한 시간을 주면은 탈중앙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유예 기간으로서 좀 어느 정도 증권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특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보자 라는 게 이제 헤스터 퍼스 같은 분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같은 것도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증권성을 둘러싼 이런 논의는 탈중앙화 여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탈중앙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증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화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논의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중매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제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코빗 리서치에서 두 가지 정도 리포트를 내서 다루고 있는데, 한 3월 말쯤에 건전한 ICO, IO 시장을 위한 조건 타이틀로 저희가 리포트를 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 말에 탈중앙화의 수치화, 정량화에 대한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뤄야 할 이슈들이 무엇이든지 논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지난주에 발행한 크립토 윈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금년 들어서 이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침체기를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2022년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라는 타이틀로 리포트를 지난주에 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가격 예측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슈고,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크립토 윈터를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왜냐면 크립토 윈터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기분상 이렇게 많이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예측을 하려면은 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윈터를 비트코인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는 그 기간을 크립토 윈터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과매도라는 용어도 MVRV 지점수라는 지표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문적인 단어라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리포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MV라는 거는 그냥 시가총액이고요. RV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적정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 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발행된 비트코인 가치를 체인상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됐을 가격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을 RV, 이제 Realized Valu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MV랑 RV가 가격 차이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과매수되었는지 과매도되어 있는지를 이제 판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확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통계학적으로 이제 G-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변동성을 반영을 한 정량화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G-스코어, G-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과매도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크립토 윈터를 정의를 했을 때, 과거에 한 3번의 크립토 윈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6월 중순부터 4번째 진입을 한 거고요.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한 4분기쯤에 크립토 윈터, 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이 4번째 크립토 윈터가 3번째 크립토 윈터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3번째나 이번 4번째 크립토 윈터가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에 의해서 유발되었다는 거죠. 저희 리포트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번 4번째 크립토 윈터의 원인이 매크로가 아니고 크립토 업계 고유의 리스크 때문에 벌어졌다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가 망했다든지 아니면은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윈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러한 크립토 내부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자금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떠나가는 그런 큰 굵직한 트렌드가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많은 회사들이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테라 루나 사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된 거는 많은 자금이 그 USD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이러한 것도 빠져나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크립토 관련된 리스크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럼 왜 그게 벌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라 루나 사태나 레버리지를 많이 했던 셀시우스나 뭐 3에로 같은 회사들이 증폭체 역할을 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을 한 거는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3번째와 4번째 크립토 윈터, 매크로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3번째 크립토 윈터도 보면은 크립토 윈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미 연준이 소위 말하는 도비시 피빗을 했을 경우였습니다. 도비시 피빗은 뭐냐면은 긴축 통화 정책을 멈추면서 이제 도비시하게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스탠스가 바뀌는 순간 크립토 윈터에서 벗어나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 4번째 크립토 윈터도 긴축 정책이 언제쯤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이제 시장이 지금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보고 그 시장 기대치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명하는 방법을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 기대치는 지금 현재 4분기 정도에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피크아웃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장 기대치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지금 두 군데서 오고 있는 거죠. 하나는 공급망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는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미 연준은 그 유동성 부분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공급망 부분은 사실 미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많이 노력이 되고 있고, 정부 정책 외에도 실물 경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벗어나면서 공급망 같은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기준금리로 봤을 때 연말까지 3.5%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한 4분기
4분기 정도가 그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많이 해소되는 시점이 이제 4분기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을 비트코인이 벗어나는 그 시기도 4분기 중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저희 예측에서 두 가지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이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매크로 데이터가 앞으로 나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이 뭐 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저희가 정의한 크립토 윈터 구간을 벗어나는 게 4분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립토 윈터 구간을 벗어나는 거는 전 고점을 회복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난다는 것 뿐이지 갑자기 비트코인이 4분기 내에 6만을 간다 이런 걸 예측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코빗 홈페이지에 오셔서 인사이트에 있는 코빗 리서치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